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주일 쉬었는데 너무 오랜만인 것 같다, 그죠? 안 반갑구나. 자, 오늘 반가워도 어떡하나 내용이 좀 어려운데, 그래서 오늘 할 게 이제 주요 수요 공급 이야기인데요. 기초가 부족하신 분은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그럼 앞에 강의를 보시면 되는 거고, 내가 좀 공부를 했는데, 좀 이해는 할 것 같은데 왜 문제가 잘 안 풀리지? 이렇게 좀 스트레스 받은 분들은 오늘 수업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좀 높긴 해요. 그래서 자세한 기초적인 내용은 지금 다루지는 않을 건데, 우리가 그 예전에 이쪽에 저번 주 같으면은 이쪽에 뭐가 나온다 적었잖아요. 오늘 안 적을 거예요. 왜? 전부 다 중요하니까. 재수 없다가 이런 거죠. 오늘 전체 왜 그렇게 전체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하면은, 이게 어떤 내용을 말할 때 요쪽 섞어서 문제가 나와요. 얘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단편적으로 알아가지고는 문제 해결이 잘 안 돼요. 그게 이 단원의 어려운 점이에요. 대신에 좋은 점이 있어요. 적절하게 이해가 되고 나면 신기하게 다 풀려요. 적절하게 이해되면. 적절하게 이해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을 통해서 대부분 적절하게 이해를 다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간단한 거는 가볍게 앞에 밑줄 거 건너가도록 하죠. 자, 30쪽이다, 그죠? 30쪽에 보시면 수요 적어놓은 게 영어로 디맨드라고 적어놓은 겁니다. 30쪽에 수요 나오는데, 구매를 갖춘 수요자가 일정 기간 동안의 밑줄, 재화나 영역을 구매하고자 하는 밑줄, 욕구 밑줄.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하면 나 저거 사고 싶어, 이게 수요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걸 좀 학문적으로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니까 일정 기간 동안에 그 기간 단위로 측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요를 측정한 수요 공급은 기간 단위로 측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으로 측정하는 게 밑에 보면 기억에 뭐죠? 유량이에요. 그래서 일정 기간 측정하는 게 유량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구매하고자 하는, 이걸 사전적 개념이라 그래요. 구매했다가 아니고 나 저거 내가 5,000원에 옛날에 산 것 같은데 3,000원 밖에 안 해? 와 사고 싶어 요 상태. 샀다가 아니고 사고 싶어. 그래서 이걸 사전적 개념, 즉 구입하기 전의 상태다. 이미 구입해버리면 이건 수요가 아니라는 거죠. 구매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입하기 전 상태, 이걸 수요라고 말하는 거고요. 사고 싶어요, 이 마음을 수요인데, 사고 싶어요 이 마음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D급 유효, 수요, 구매력이 있어야 된다. 일반 경제에서는 그냥 사고 싶다라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자녀분이, 아기가 아이스크림 먹고 싶대. 엄마 돈 없어 먹지 마. 그러진 않잖아. 그러는구나. 그리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애가 먹고 싶다는데 막 사주고 말지. 그런데 부동산 같으면, 아니 애가 장가 가는데 엄마 아파트 하나 사주면 안 돼요? 사줄게. 쉽게 안 되잖아요. 그죠?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요거는 이미 샀어. 또 쉽게 사는 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건 부동산은 구매력을 동반하는 수요로 보는 거지. 그냥 사고 싶다 이 마음만 가지고 수요를 안 본다, 이런 얘기야.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당연하게 우리가 사고 싶다 이걸 수요라고 말하는데, 그냥 사고 싶은 마음만 가지고 수요를 보지 않는다는 거죠. 기간 단위로 측정하고 구매하기 전의 상태를 말하며 유효료, 즉 구매를 동반하는 수요를 말한다. 이런 식으로 이론적으로 정리하는데 그렇게 중요도가 높은 건 아니에요. 자, 간단히 보시고, 의외로 밑에 있는 보충학습에 유량, 저량 구분하는 건 중요합니다. 유량, 일정 기간 밑줄. 요거는 영어학자인 플로우도 알아놓으셔야 돼요. 저량은 스톡이라고 말하는데 일정 시점이에요. 이거는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유량 변수와 그 다음에 저량 변수를 나누는 건 은근히 시험에 잘 나와요. 얘는 그러면 유량 변수는 뭐냐? 어떤 걸 측정할 때 기간 단위로 측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겁역 또는 임대료,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안주거 대매가 밑에 있으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원룸을 가지고 있어. 임대료 받겠죠. 한 달 동안에 얼마,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받는 날짜는 정해져 있죠. 그렇지만 형성된 건 한 달 동안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유량입니다. 기간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현재 이 부동산이 얼마짜리야, 이런 것들은 시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재산은 1년 동안의 재산 얼마,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는 어떤 거냐? 인구, 우리나라 인구,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얼마 된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구분해야 되는데, 이 구분하는 게 은근히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이걸 명확하게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암기하셔야 되느냐 하면, 지문에서 얘는
현재라는 말을 넣어서 하면은 대부분 맞아요. 현재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이야? 현재 이건 얼마짜리야? 현재 내 재산 얼마 있다? 요 느낌. 현재 나는 재산보다 부채가 많다. 이런 것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저량입니다. 시점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유량은 전부 다 기간입니다. 1년 동안에 1년 동안에 월급이 얼마야? 1년 동안 월급 이상하네. 그죠? 한 달 월급이 얼마야? 그 다음에 1년 연봉이 얼마야? 또는 내가 1년 동안에 임대로 받는 게 얼마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유랑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문에서 딱 이렇게 동안 보면 돼. 그래서 자료를 볼게요. 유랑 1년 동안 임대료, 1년 동안 국민 총생산, 1년 동안 주택 거래량, 1년 동안의 임대료 수입, 지대 수입, 1년 동안의 신규 주택 공급량. 요거 동그라미. 신규 주택 공급량은 유량으로입니다. 그 다음에 1년 동안의 우리 회사의 순영업 소득, 1년 동안의 인구 변동량, 1년 동안의 단기 수익. 이해하시겠죠? 이런 지문이 들어가면 유랑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량은 어떻게 되느냐? 시점. 현재 우리 재산이 얼마야? 현재 빚이 얼마야? 현재 자본, 현재 재고, 현재 인구, 그 다음에 현재 이거 얼마짜리야? 그 다음에 주택 재고량 동그라미. 현재 안동에는 5만 채의 주택이 존재한다. 이게 주택 재고량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 현재 통화량. 요 밑줄 헷갈리니까 통화량. 유량 아닙니까? 통화량은 화폐 발행량을 말해요. 발행된 화폐는 어떻게든 우리 국가에 돌고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저량입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근데 현재 순자산 가치, 현재 얼마짜리다. 느낌 아시겠죠? 대부분의 내용은 동안에 현재 요걸로 해결이 되는데 동그라미하고 밑줄 건 거로 좀 헷갈린단 말이죠. 그건 좀 유심히 봐놓으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유랑 저량하는 기본 개념이니까 잘 익혀 놓도록 하시고, 자, 오른쪽으로 보도록 하죠. 이제 우리는 수요에 관계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배울 건데 아주 기초적이면서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 아파트를 예를 들어 볼까요? 보통적으로 수요업이 우리 아파트를 많이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게 아파트의 가격이 오르고 내리면 우리가 아파트를 사고 싶은 마음이 영향을 받겠죠. 그죠? 그러면 아파트 가격 여러분이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집에 있는 우리 남편 이 인간을 만나기 전에 수없이 많은 데이트를 해봤잖아. 못 해봤구나. 끝났다 이제. 하여튼 수없이 많은 남자를 만나는 거 아니까 저는 생각만 해도 신이 납니다. 후회가 돼가지고 내가 머리 맞춰가지고 내가 후회가 돼서 그래서 죄송합니다. 많이 못 만나는 게 후회가 돼가지고 합해져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만나기 전에 수없이 많은 그때는 왜 열심히 일할 생각만 했을까 내가? 어릴 때 20대 나이트도 가고 소개팅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걸 많이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픽업 당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된 겁니다. 여하튼 아파트 가격이 결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 그런데 지금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그럼 우리가 아파트를 사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 줄겠죠. 그럼 아파트에 대한 수요량은 줄어들겠죠. 이해하시겠죠? 요걸 수요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가격과 수요는 항상 반대로 갑니다. 비싸면 안 사고 싶어. 근데 저렴하면 사고 싶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 요거는 가격 때문에 수요량이 변했다. 그죠? 요 이름을 붙였어요.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우리는 수요량의 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수요량의 변화. 이건 수요량의 변화는 가격과 수요량이 같이 움직인다, 반대로 움직인다? 반대로 움직인다. 반비례 관계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격 말고 다른 거 영향은 없을까?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우리가 소득 수준이 안 좋으니까 아파트를 못 샀어. 소득 수준이 나아졌네? 그러면 가격은 그대로인데도 우리가 구입할 능력이 생기겠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아파트의 가격, 이거 이외에 의해서 내가 아파트에 대한 수요량이 증가나 감소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도 있다. 금방 예를 들었듯이 내가 소득이 늘었다든지. 소득이 늘면 아파트 구입하기가 쉬워지겠죠. 안동 지역에 인구가 늘었어요. 인구가 늘면 아파트 수요가 늘겠네요.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아파트를 안 좋아했어. 사람들이. 단독을 좋아했다는 거죠. 그런데 점점 사람들 인식이 바뀌면서 아파트를 좋아하기 시작했어. 그러면 이걸 선호도 변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럼 요거 말고 요거 때문에 수요량이 변화한 거 있겠죠? 요걸 뭐라고 이름을 붙이느냐? 수요의 변화라고 이야기할게요. 수요의 변화.
이걸 우리 어떻게 나타내느냐? 수요량의 변화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수요곡선이 이렇게 나타나겠죠? 여기는 P, 가격은 Q 이렇게 될 때 얘는 이렇게 나타난다는 건 뭐냐? 이렇게 가격이 P, 가격이 올라가면 4, 50만이 줄어들고 가격이 내려오면은 4, 50만이 많아지고 이렇게 되겠죠. 즉 어떤 느낌으로 수치를 간단하게 넣어서 예를 들면 아파트 분양가가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이니까 안동지역에 조사를 했더니 100명이 산대. 1,000만 원에. 그런데 분양가를 900으로 내리니까 이게 120명 산대. 가격을 내리니까 수요량이 늘어나겠죠? 요 느낌. 요걸 우리 뭐라고 말한다? 수요량의 변화. 가격에 의해서 변한 걸 수요량의 변화라고 말하는데 얘는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요 점이 요 점으로 요렇게 점의 이동으로 나타나죠? 따라합니다. 곡선상 점의 이동. 이 곡선을 벗어나지 않아요. 이 수요곡선을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요 안에서 왔다리 갔다리 한다. 가격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왔다리 갑니다. 그런데 얘는 조금 내용이 달라지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양가가 1,000만 원에 안동지역 수요가 100명이었어요. 그런데 안동에 저쪽에 도청이 들어오면서 인구가 늘어버렸네. 안동지역에 인구가 늘다 보니까 분양가는 1,000만 원인데 수요가 120으로 늘어버렸네. 그럼 얘는 가격이 변했다 안 변했다? 안 변했죠. 인구 때문에 변한 거죠. 인구 때문에 수요량이 변한 거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건 요 기존 그래프는 요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요 점을. 왜? 가격이 안 변했어. 그럼 새로운 그래프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수요 변화는 새로운 그래프가 만들어져요. 이걸 따라합니다. 곡선 자체 이동. 이렇게 말합니다. 곡선이 새로 만들어졌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동하느냐. 요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가 있어요. 이걸 수요 증가라고 말하고 왼쪽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이걸 뭐라 해요? 수요 감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딱 교재를 볼 거예요. 31쪽에 보시면 수요량의 변화 밑에 해당 재화의 가격 동그라미 밑에 수요곡선상 점의 이동 밑줄 그래프가 요거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오른쪽에 수요 변화 가격 이외의 동그라미 밑에 곡선 자체 이동 밑줄. 자 거기 보면 그래프가 수요 증가 수요 감소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요거는 시험 문제 어떻게 잘 나오느냐. 이게 쌤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까? 잘 나오는데 정답으로 결정을 잘 안 해요. 중요 지문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기초반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지만 좀만 지나면 상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아놓아야 되는 개념인 거지 이 자체로 잘 나오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지문하는 구성 잘 되겠지만 막 대단히 심오한 그런 것들은 안 해요. 그렇지만 요 놈은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암기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수요 곡선의 수요 변화는 수요 증가 있고 수요 감소 있다 그랬죠. 수요 증가 요인을 제가 수요 증가 감소를 정리해놨는데 수요 증가 보도록 할게요. 요거 외워야 됩니다. 아셨죠? 수요 증가율 딱 보시면 자 요거 우리가 옛날보다 소득이 늘었어요.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겠죠. 인구가 늘어도 수요 증가. 좋아해. 아파트를 그럼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합니다. 가격 인상 기대 심리라는 거는 아파트 값이 올라갈 것 같아. 그럼 미리 사야 되겠죠. 오르기 전에. 그래서 지금 수요가 올라갑니다. 가격 오른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밑에 있는 가격 인상 기대 심리와 요거하고 혼동하면 안 돼요. 가격 인상 기대 심리라는 거는 뭐냐. 여러분이 내년에 결혼할 예정이야. 몇십 년 전으로 돌아가가지고 그런데 내년에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른대. 그럼 내년에 사요? 지금 사요? 그러니까 지금 산다 이 말이지. 근데 이미 아파트 값이 올라버렸어. 에이 다른 거 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다른 겁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죠. 가격이 오를 걸로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기대 심리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내년에 오를 것 같아. 그럼 미리 사놔야 되죠. 쌤, 나 아파트인데 또 살까요? 투자 목적으로 사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를 것 같아 미리 사놔야 되죠. 올라서 사는 바보가 안 되겠죠. 오르기 전에 사놔야 올라서 팔아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될 거는 오르기 전에 사놓는다. 그게 가격 인상 기대 심리 말하는 거죠. 대체재 보완재는 별도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밑줄 말고 표시 말고 넘어가면 됩니다. 대체재와 보완재는 서로 대체재는 같은 방향이고 보완재는 반대 방향이다 보시고 세금 금리 규제 보면은 정부에서 세금 금리 규제를 줄이면 부동산 수요가 증가합니다. 아시겠죠? 이거 딱 암기해 놓으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자, 그다음에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 수요 부칙이 성립하는 이유 제목만 밑줄. 자,
오른쪽에 넘겨봅니다. 32쪽으로. 이게 뭘 말하느냐면은 이제 학자들은 원래 그래요. 그냥 우리는 너무나 상식적으로 비싸면 안 사고 싶잖아. 너무나 당연히, 그죠? 너무나 당연한 걸,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데 학자는 이걸 증명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걸 증명합니다. 왜 그래? 이 말이에요. 이게 비싼데 왜 수요량이 줄어? 가격 올라가면 수요량이 줄어? 이런 개념으로 학자들은 증명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32쪽에 보면 기억, 소득효과, 대체효과 밑줄.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걸 우리 뭐라는 수요법칙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왜 성립하느냐를 증명하고 싶다라는 거죠. 이건 두 가지 원리입니다. 첫째, 소득효과 밑줄. 소득효과는 끝에 보면 소득이라는 단어 보이죠? 그것만 동그라미. 소득효과는 소득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성립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밑에 대체효과는 밑에 보면 상대적으로 나와 있죠. 그 동그라미. 상대적으로 이 단어가 나와야 성립되는 거예요. 자,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자 아파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아파트 수요가 주는 거는 뭐냐면, 첫째, 소득효과라는 거는 내가 아파트에 구입하면 내 돈이 너무 많이 나가버리죠. 비싸니까.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3억일 때보다 5억일 때 사면 내 돈이 너무 많이 나가버리는 거야. 내 돈이 너무 많이 나니까 내 여기 지출이 많아지니까 내 소득이 줄었다라고 판단해서 수요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득효과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대체효과라는 거는 다른 거와 비교하는 거죠. 즉 아파트 말고 빌라가 있는데, 빌라는 그대로인데 아파트 값이 올라갔어요. 그럼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비싸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은 아파트 수요를 줄이고 빌라로 갈아타겠죠. 그래서 아파트 수요가 줄어든다. 그걸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비싸다. 이걸 대체효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효과에 의해서 가격과 수요는 반비례한다라고 증명을 해놓은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이거는 대단히 막 미쳤고 막 그런 거 없어요. 기초에 기초. 기초만이 충분히 다뤘던 그런 것들이니까 뭐 논란이 이제가 많이 없는 겁니다. 자, 이제 특이한 걸 하나 할 거예요. 밑에 보시면 개별 수요, 시장 수요라는 게 있는데, 지금 중요합니까? 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시험에 잘 나옵니까?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한번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나중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풀기는 저랑 같이 풀어야 됩니다. 자, 거기 보면 개별 수요, 수요자 밑줄만 하나 끌게요. 기억입니다. 개별 수요의 수평 합계는 시장 전체 수요가 된다, 밑줄.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사람마다 다 수요에 대해서 정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서유루라 봅시다. 여기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은 우유를 별로 안 좋아해요. 이 사람은. A는 어떤 느낌으로 우유를 안 좋아하느냐면 이게 우유에 대한 수요곡선인데, A는 예를 들어서 1,000원 해야면 한 개 정도밖에 안 먹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야. 근데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우유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제 남자도 군대 가기 싫어하는데, 저도 이제 지나니까 자꾸 군대 생각이 떠오르긴 해요. 옛날에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때 보면 우유에 밥 말아 먹는 애가 있었어요.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걔는 우유를 너무 좋아하는 거다. 그런 사람들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얘는 우유가 어떻게 되느냐, 1,000원에 2개를 먹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사람마다 다 우유에 대한 선호도, 즉 수요가 다 달라지겠죠. 이걸 지금 말하는 요런 것들을 전부 다 뭐라 그러냐 하면은 개별 수요라고 말합니다. 사람마다 누구나다 이런 개별 수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장에 100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100명을 전부 다 더하면 뭐가 되느냐 하면은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이 됩니다. 그럼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얘는 1,000원에 한 개, 1,000원에 2개, 1,000원에 1개. 그러면 동일한 가격에서 1개, 2개, 1개 양을 더해요. 양. 그러면 여기는 우리 뭘 적었죠? P 가격. 여기는 뭘 적었죠? Q 양. 그러면 가격을 더해요, 양을 더해요? 양. 그걸 우리 뭐라고 말하냐? 수평합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왠지 있어 보이잖아. 양을 더한다 좀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걸 수평합계라고 말하는데, 동일한 가격에서 양을 더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1,000원일 때 1개, 2개 했더니 전부 다 여기에 1,000원일 때 몇 개 되느냐? 100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느낌 아시겠죠? 즉 여기 있는 개별 수요를 전부 다 더하면 뭐가 된다? 시장 수요가 되는데, 이 시장 수요는 동일한 가격에서 전부 다 양을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다? 수평합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그러면 이 개별 수요를 전부 다 더하면 시장 전체 수요가 되다 보니까, 시장 전체 수요는 요거보다도 양을 더했으니까 기울기 완만해지겠죠.
동일한 가격의 양을 대했으니까 그래서 결국 완만하니까 탄력적이다 라고 말한 게 밑에 있는 이연이에요. 이건 보시면 시장 수요 곡선이 개별 수요보다 더 탄력적이다 완만하다 요 내용이에요. 이론 문제 나올 때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둘 중 하나예요. 뭐냐면 개별 수요를 전부 다 합하면 시장 수요가 된다. 그래서 개별 수요보다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은 완만한 곡선을 지닌다. 이거밖에 나올 게 없어요. 이론 문제는. 그런데 얘를 계산 문제로 냅니다. 계산 문제. 계산 문제로 나올 때 두 가지 형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되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거 나오면 기분 나빠하는데 Q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함수를 주는 거죠. Q는 예를 들어서 100 마이너스 2P 이렇게 있어요. 이게 A라는 사람의 개별 수예요. 이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대. 10명이. 시장에 이런 사람이 10명이 있대. 그러면 요걸 전부 다 10번을 더하면 이게 나오겠죠. 그렇죠? 10번을 더할까요? 그럴 필요 없잖아. 어떻게 하면 되느냐? 10병을 더할 필요 없이 여기에다 곱하기 10 하면 나오지 않을까요? 이해하시겠죠? 아주 간단하게. 그러면 이런 개별 수요를 지니는 똑같은 개별 수요를 지니는 사람이 10명 있다 또는 10배 있다라고 하면 곱하기 10 하면 되겠죠. 그럼 새로운 수함수 Q는 곱하면 어떻게 되느냐? 1000 마이너스 어떻게 된다? 20P. 이게 답이에요. 100에다 10 곱하면 1000, 2P에다 10을 곱하면 20P. 끝. 그럼 이게 뭐가 되느냐? 시장 수요가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론적으로 굉장히 간단하죠? 그죠?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를 이렇게 좀 참 좋겠는데 이걸 반대로 줘요. 어떻게? 식을 이렇게 주니까 이렇게 하니까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문제가? 그죠? 간단하니까 이 문제를 좀 어렵게 문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렇게 안 주고 개별 수요를 P는 이렇게 주는 거야. 나쁜 놈들. P는 이렇게 준다라고. 예를 들어서 P는 200 마이너스 10P 이렇게 있는데 요게 몇 배 있느냐? 5배 있다. 이렇게. 자, Q는 낼 때 10배니까 10을 곱하니까 5배 곱하기 요 하면 나올까요?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잖아. 여기는 뭘로 줬죠? Q. 여기는 뭘로 줬죠? 이제 다른 느낌이 들잖아. 그죠? 자, 다시 말하지만 잘 안 나와요, 시험에. 5년, 10년에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버려도 됩니다. 아셨죠? 어차피 계산문제 잘 버리잖아. 그래서 한번 들어나 보는, 언젠가는 해야 되니까 지금 하는 것 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 5배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Q와 P는 서로 역수관계 있어요. 역수관계 있다 보니까 요 놈일 때 곱하면 요 때는 어떻게 하느냐? 반대로 나누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P는 이렇게 됩니다. P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그대로 상수항 그대로 주고 200 마이너스 10에다 5를 나눠요. 그러면 이 Q 요게 답이 됩니다. 이렇게. 선생님 어려운데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좀 증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증명해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증명하는 거는 대단히 좀 복잡해요.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하나를 다루도록 합니다. 프린트물의 문제를 하나 볼게요. 프린트물에 그 몇 번 보느냐 하면 5번을 볼 거예요. 5번이 요렇게 만들어 놓은 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답을 가볍게 풀 거니까 5번 먼저 딱 보도록 합시다. 5번. 아파트 개별 수요 함수 P는 300 마이너스 20QD 이렇게 나와 있네요. 20QD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장의 수요는 모두 동일한 개별 함수를 갖는데 만약에 수요자가 10배가 될 때, 즉 요거에다가 10배 하란 말이죠. 10배 하면 뭐가 나온다? 시장 전체 수요가 나온다. 이때 시장 전체 수요인 QX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러면 어떻게 풀면 되느냐? 여기다가 배운 그대로 하면 됩니다. P는 한 다음에 Q는 일 때는 곱했잖아요. P는 일 때는 반대로 나눈다 그랬죠? 이해하시겠죠? 원리는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Q는 일 때는 그대로 곱하고 P는 일 때는 반대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요 놈은 그대로 적고 300 마이너스 요 놈에다가 10을 나눠요. 어떻게 돼서 마이너스 2Q 요거는 뭐냐? T가 아니고 이제 X가 됩니다. 시장 전체 수요니까 요거는 개별 수요, 요거는 시장 전체 수요. 그래서 요걸 찾아주면 답이 됩니다. 몇 번이죠? 몇 번이죠? 1번이 된다 그죠? 정답은 1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되는지 지금 증명을 할 거예요. 증명은 사실은 몰라도 돼요. 두 가지 방법으로 증명을 하게 될 건데요. 첫째, 아주 원칙적인 내용입니다. 이렇게 저는 하는 걸 좀 싫어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은 많이 걸리고 또 많은 분들이 힘들어요. 그건 뭐냐?
원칙대로입니다. P는 300 마이너스 20 QDL을 요 식을 변형을 해서 우리 수학 시간에 배웠던 식의 변형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Q는 꼴로 고쳐요. 이걸 Q는 꼴로 건너가고 20 나누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10배니까 곱하기 뭐 한다? 10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집에서 해보셔도 되는데 시간 많이 걸립니다. 이렇게 곱하기 10 하면 이게 뭐가 되는지 시장 전체인 QX가 되겠죠? 10 하면 그렇게 다음에 요걸 요식을 다시 변형을 합니다. 뭐로? P는 꼴로 다시 변형을 해요. 그러면 요게 나옵니다. 이렇게 적는 거는 첫 번째 방법인데 여러분이 만약에 기출문제집을 가지고 있다면 기출문제의 풀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별로 좀 효과적이지 못한 거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는 걸 제가 선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약간 수학적인 감이 있으면 아주 쉽게 증명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P는 300 마이너스 20 Q 이렇게 준 다음에 이 다음에 우리가 지금 정리할 건 뭐냐면은 개별 함수인 QD와 시장 함수인 QS 이게 몇 배 차이 나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10을 곱하면 이게 나오는 거 아닐까? 그죠? 다시 QD 개별 수함수와 QX 시장 수요는 10배 차이 나잖아요. 그럼 개별에다가 10을 곱하면 이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만들면 요 식을 약간 변형을 할게요. 어떻게 변형하느냐? P는 300은 그대로 냅두고 요 20은 2 곱하기 10으로 나눠도 상관없는 거죠. 그 다음에 QD 이렇게 적어요. 즉 20을 2 곱하기 10으로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10QD 요 10QD 대신에 QX를 집어넣어요. 왜? 얘들 어떤 거니까? 같은 거니까. 대신 이걸 집어넣는 거죠. 그럼 어떻게 나오느냐? 나머지는 그대로 적습니다. P는 300 마이너스 2 그대로 적고 10QD 대신에 뭐가 들어가느냐? QX.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어릴 때 배웠던 식의 변형이에요. 우리 중학교 좀 배운 것 같은데 식의 변형인데 쌤, 너 복잡해요. 네, 몰라도 돼. 근데 외우면 돼. 이렇게. 아셨죠? 제 입장에서는 이게 왜 그런지 증명을 해야 되니까 그냥 외우라 이걸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이걸 풀이 가져왔는데 다시 말하지만 해결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요. 이걸 증명하고 해결하는 방법은.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여러 차례 제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여러분은 시험장에서 대단히 논리적이고 냉철하지 못하다 그랬죠. 직관적으로 푸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수업 시간에 배운 걸 생각나서 문제 푼다는 건 제가 볼 땐 어려워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 제가 봐서는 옛날에 보니까 선생님이 Q일 때는 곱하고 P일 때 반대로 나누어 푼 것 같은데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 푸는 거예요. 그냥 이거 대단히 이건 어떻게 식의 변형 이렇게까지 문제를 논리적으로 못 풀어요. 해설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제가 아시겠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 뿐이고 그래서 이런 느낌이다 라고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볍게 요러니 하고 자 다시 유학집으로 돌아와서 첫 시간부터 분위기 안 좋아졌어.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수요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딱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32쪽에 보면 공급이 나오는데 중간에 있다 그죠? 부동산 공급을 뭐라 그러냐면 스플라이라 그럽니다. 그럼 공급도 공급능을 갖춘 공급자 밑줄 일정 기간 동안에 요거는 유량을 말하겠죠? 그 다음에 재활용을 판매하고자 하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사전적 개념이겠죠? 욕구 팔고 싶어 마음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물건이 있어야 된다고. 물건을 만들 능력이나 물건을 보유하고 있어야 공급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부동산 공급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자, 일단 얘도 똑같습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그건 그대로 차용할 겁니다. 가격 때문에 수요량이 변해요. 가격 때문에 공급량이 변해요. 그걸 수요량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 이해하시겠죠? 원리 똑같습니다. 가격 말고 다른 것 때문에 변해요. 그걸 수요량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한다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요 반대로 공급은 같이 움직입니다. 가격과 수요는 반대였죠. 가격과 공급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거는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어떤 원리냐면은 제가 여러 차례 요즘 제가 당근마켓 좀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먹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면 대화 안 되는 겁니다. 당근 먹는 게 말하면 안 돼요. 이러면 이제 어디 가서 혼나요. 그래서 당근마켓에서 가끔 사용하는데 제가 예를 들어 원하는 게 있어요. 내가 살 때는 비싸게 사고 싶어요? 저렴하게 사고 싶어요? 당연한 거야. 저렴하게 사고 싶어요. 저렴하면 올라가겠죠, 마음이. 그런데 내가 팔 때는
저렴하게 팔고 싶다? 냉정하게 생각해 볼까요? 말이 안 되겠죠? 비싸게 팔고 싶은. 그래서 저도 제가 필요 없는 걸 내놓을 때 좀 고가로 내봐요. 한 달 동안 아무도 응답 없다. 그럼 조금 내리는 거지. 그래 지켜보는 거라. 그렇게 파는 거예요. 높게 팔고 싶다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살 때는 저렴할 때 반대로 움직이죠. 그런데 팔 때는 비싸게 팔고 싶어. 그래서 비싸면 팔고 싶다. 그게 그 가격과 공급은 같이 움직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공급 법칙은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가 반비례가 아닌 수요 그래프를 그린다면 이렇게 되는데 공급은 이렇게 비례하는 모양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는 읽어보시면 오른쪽에 봅니다. 똑같으니까 간단하게 말할 거예요. 오른쪽에 보시면 공급량의 변화도 밑에 가격의 변화, 가격 동그라미, 곡선 상점의 이동 밑줄. 공급의 변화도 가격 이외 동그라미, 곡선 자체 이동 밑줄. 똑같습니다. 수요하고 그래서 이건 생략. 자, 그 다음에 공급 변화를 좀 볼 건데요. 자, 요거 말하는 거죠. 가격 이외 때문에 공급량이 변하는 걸 공급 변화라고 말하는데 밑에 보시면 기술의 발달, 공급자 수가 증가하거나 생산수가 감소하거나 그 다음에 대체적 완전 수요와 반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금 금리 규제로 줄어드는 요러면 공급이 증가되는 요인이다. 이걸 딱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요거는 그 외워놓듯이 해놔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 뭘 배웠느냐? 수요 공급의 아주 기본적인 개념을 배운 겁니다. 이거는 우리 기초반에서 충분히 배웠던 것들이에요. 자, 이제 좀 더 이제 본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그게 33쪽에 볼게요. 밑에 보면은 정상제 열등제라고 나오는데 이 정상제 열등제는 어떤 개념이냐면 소득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이 늘어난단 말이죠. 소득이 늘면 내가 가지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이 소득이 지금보다 늘었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자격증을 따고 나서 신랑보다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럼 뭐부터 하고 싶어요? 신랑부터 바꿀까? 할렐루야 만세. 순간적으로 본심이 나와버렸네. 이런 느낌. 신랑부터 바꾸는 거 좀 봐주고, 여러분이 돈을 벌면 가지고 싶은 게 있잖아.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집. 그게 전부 다 요게 수요가 증가하는 이 정상제예요. 즉, 내 소득이 늘면 나 집에 냉장고 바꿀 거야. 예, 이거 정상제입니다. 이런 것들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소득이 늘면 반대로 수요가 줄어드는 게 있어요. 요걸 열등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소득이 늘었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차를 오래된 30년 된 중고 살 거야. 그런 말 없잖아. 돈 벌면 벤츠 살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나는 이 돈을 벌다 보면 이런 소득이 늘면 수요가 줄어드는 재화가 있어요. 요건 정상제고 요거는 열등제입니다. 열등제는 대부분 우리 어릴 때 사용했던 것들, 그다음에 우리가 형편이 안 될 때 사용했던 그런 것들이 대부분 열등제인데 이걸 요렇게 암기하면 틀리기가 쉬워요. 이게 그래서 이걸 뭐로 암기하느냐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제가 얼마나 친절한지 34쪽 적어놨어요. 암기 해가지고. 암기는 외우라는 뜻이죠. 소득 수요가 같은 방향 정상제, 반대 방향 열등제. 이거 외우라 이런 이야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소득과 수요를 이렇게 요렇게 하지 말고 방향을 하는 거죠. 소득 수요가 지금 같이 움직이죠. 그럼 뭐라고요? 소득이 올라가면서 반대로 움직이죠. 뭐라고요? 열등제. 요렇게 암기하라 이런 이야기지. 왜? 예. 여기서 요거는 잘해요. 그런데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시죠. 여러분에게 소득이 줄었어요. 소득이 줄었더니 수요가 줄었어요. 이건 정상제예요, 열등제예요? 헷갈리기 시작했죠. 이거 방향을 보면 쉬워요. 그죠? 방향을 보면 이게 정상제라는 걸 아는데 방향을 안 보고 그냥 당연하게 이렇게 알아놓으면 요게 이제 헷갈리는 거라. 저는 굉장히 이걸 싫어합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시험장에서는 애매한 게 있으면 있을수록 안 좋은 거예요. 명확하고 확실하고 딱딱 끊어져야 돼. 안 그러고 이 두리뭉실 이거는 시험장에 도움이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이 좀 이따 모의고사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것이야 도움 안 돼요. 명확하게 맞아 틀려.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 시험을 보면 지문이 5개가 나오는데 5개를 다 아는 경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3개 가지고 정답을 찾아야 돼. 2개는 아리송송하게 만들어놔요. 그럼 3개 가지고 찾는데 3개를 명확하게 옳다 그렇다가 판단이 안 되면 전부 다 이러는 그럼 답을 못 찾아.
그런데 세 개를 명확하게 알면 이 중에 답을 찾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이렇게 어스름하게 소득이 늘면 수요자 이렇게 외우면 안 되고 방향을 보는 거죠. 소득 수요가 같은 방향 정상제, 반대 방향 열등제 이렇게 명확하게 암기 아시겠죠? 방향을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소득 수요가 같은 방향 정상제, 반대 방향 열등제 이렇게 됩니다. 대체제 보완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대체제 보완제는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이걸 처음 하면 대단히 어렵게 느낍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자, 우리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동네 여기가 A 동네고 여기가 B 동네, 여기가 우리 동네예요. 우리 A와 B는 집값도 비슷하고 아시겠죠? 집값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모든 조건이 비슷해요. 그럼 A의 집을 찾았는데 없어. 그럼 어디 사요? 여기에. 여기 집을 찾았는데 없어. 여기. 그런 동네. 교통 조건도 비슷하고 가격이 비슷해. 그런데 갑작스럽게 요 동네 갑작스럽게 뭔가 뭐 안 좋은 영향이 이 동네 수요가 줄어드는 영향이 생겨요. 예를 들면 요 동네 쓰레기 가치형이 들어왔어. 좋을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집을 구하려다 처음 요렇게 가려고 했는데 쓰레기 재수 없어.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럼 여기 수요가 줄면 반대로 우리 수요 어떻게 될까요? 늘어나겠죠. 이런 관계를 우리 뭐라고 말하느냐? 대체관계라고 말한다는 거죠. 대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에서는 이걸 콜라 사이다로 예를 많이 들어요. 콜라 사이다. 재화나 가격이 비슷하면서 효용도 비슷하면서 대신할 수 있는 재화. 즉 요거 안 하면 요거 하고 요거 하면 안 하는 그런 관계. 이걸 우리는 대체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이 관계가 대체관계야. 이거는 이해를 잘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 이 동네 갑작스럽게 이 동네 두 개가 확 몰려든 거야. 우리나라에 부동산 가격 형성, 집값은 일반 뭐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은 그렇습니다. 서울 지역에 갑자기 막 집값 올라가요. 그럼 집을 구하기 어렵다 싶다? 어렵죠. 그럼 경기도로 확대가 돼요. 집값이. 왜? 사람들이 경기도로 가거든. 서울 집을 못 구하니까 그럼 경기도 집값 어떻게 될까? 이 분위기를 타고 지방에 있는 대도시로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일반적인 형태예요. 우리나라의 집값 상승 일반적인 보편적인 형태인데 마찬가지예요. 요 동네 갑자기 투기반을 확 불었어요. 자, 뭐냐? 이 동네 집값이 갑자기 확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을 구해야 되는 내가 집을 구하기 어떻게 될까? 어려워지죠. 여기 집을 못 구하니까 어떻게? 여기에 집을 어떻게 해야 될까? 구해야 되겠죠. 이것도 똑같이 뭐죠? 대체관계죠.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면 이걸 문제를 낼 때 어떻게 주느냐 하면 요렇게 주기도 하고 요렇게 주기도 해요. 요게. 그런데 요렇게는 시험에 잘 안 준다 이런 이야기지. 이거는 상식으로 때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대체관계는 수요가 반대입니다. 그런데 여기 A 지역의 가격이 올라가면 여기 집을 살 사람 우리 동네 오니까 우리 동네 수요가 늘어나겠죠. 이것도 대체인데 이렇게 시험을 잘 준다고. 그래서 제가 외우라 그러잖아요. 재화가 A, B 몇 개? 두 개. 하나는 가격, 하나는 수요. 같은 방향 뭐? 대체. 이렇게 외우라 그러는 거라. 이걸 다시 말하자면 시험장에 논리적이지 못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걸 외워야 되는 거예요. 요걸 제가 외우라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위에 대체제 보완제에 대한 설명은 쭉 열심히 제가 해놨어요. 열받게 보지 마세요, 그냥. 어려우니까 보지 말고 밑에 암기만 외우면 돼요. 암기만. 두 재화의 가격 수요가 같은 방향 뭐? 대체제, 반대 방향? 보완제. 이것만 외우라 이 말이죠. 됐나요? 요거는 상식으로 때리고 요거는 수요. 요걸 가지고 암기합니다. 자, 다시 재화 몇 개? A, B 두 개. 하나는 가격, 하나는 수요. 같은 방향? 대체제, 반대 방향? 보완제. 다시 재화가 두 개. 하나는 가격, 하나는 수요. 같은 방향? 대체제.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시험에 이 대체제 보완제가 그렇게 많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시험에 자주 나온 지문 아닌데 자주 단독 문제로 나오는데 지문으로 좀 잘 나와. 이렇게 잘 나오죠?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자 빌라 수요가 증가했다면 아파트와 빌라는 대체제 관계 이렇게 나와요. 이걸 논리적으로 푸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시간 많이 걸린다니까. 그래서 아파트, 빌라, 재화 몇 개죠? 두 개. 하나는 뭐? 하나는 같은 방향. 끝. 왜? 이거 말고 나올 게 없으니까. 너무 깊이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대체제가 뭔가 연구를 해. 그러니까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렵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이 단독 문제로 나오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 지문 하나로 끝이라니까. 즉 다음 수요 공급 중 잘못된 것에 지문 하나 땡. 너무 열심히 한다라는 거지. 그냥 간단히 이렇게 알면 되는데, 그래서 거기다 제가 암기해서 적어 놓은 거예요. 암기. 그래서 두 재화인데 가격 수요가 같은 방향, 대체제 반대 방향에서 이 유학집은 들어있을 건 다 들어있어요. 줄여서 들어있지만 넣을 건 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열심히 해오시면 기본 사무실고에 됩니다. 열심히 대신에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수요는 너무 간단히 읽어보도록, 오른쪽에 공급을 좀 보도록 할게요. 공급 보시면 부동산 공급 보면, 자 동그라미 물리적 공급 되어 있죠. 물리적 공급 리얼 밑줄 긋습니다. 토지의 물리적 공급 완전 비탄력이면 물리적 공급은 수직이다, 밑줄. 그 다음에 3번 경제적 공급 볼까요? 기억 단기 밑줄 것이고 비탄력이면 기울기는 급경사이다, 밑줄. 니은 장기 밑줄 것이고 탄력점은 기울기는 완만하다, 밑줄. 요게 우리가 공부 안 한 게 충분히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이에요. 요게 충분히 열심히 다루었던 그런 내용들인데,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그러니까 이게 토지의 공급이에요. 토지의 공급을 나타내는데, 토지의 공급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 물리적 공급이라 그래요. 두 번째는 용도 변경이라 그러죠. 그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은 경제적 공급이라 그래요. 쉽게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안동 지역의 땅이 딱 정해져 있죠. 안동 지역 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냥 지구는 둥근데 막 누르면, 위에서 누르면 땅이 커질까? 그죠? 우리 그 토떡 땅 누르듯이 어떻게 하더라도 지구의 양 표면을 늘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딱 정해져 있는 거야. 또 우리나라 국토, 우리나라 땅을 늘릴 수 있을까? 선생님, 그럼 바다를 메우면 육지 되잖아요. 바다도 육지도 영공도 전부 다 우리나라 거예요. 가끔 중국 놈들이나 러시아 애들 가끔 넘어오긴 하지만 요놈들이 힘이 약하면 때릴 건데 힘이 세니까 때리도 못하고, 하여튼 힘 세고 봐야 됩니다. 여하튼 그렇게 이런 경우를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물리적 공급은 안동 지역의 땅, 우리나라 전체 땅은 늘릴 수가 없다. 이건 뭐냐? 불가능하다. 즉 안동 지역의 땅을 물리적으로, 즉 이 전체적인 토지 우리나라 국토를 늘리는 건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걸 있어 보이는 말로 안 돼.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은 완전 비탄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뭔지 좀 이따 배울 겁니다. 탄력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탄력성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경제적 공급은 우리가 원하는 토지는 안동 지역에 갑자기 삼성에서 공장과 기숙사를 짓는데, 삼성에서 공단을 만들면서 그 옆에다가 직원들 숙소로 기숙사를 짓기 위해서 토지를 달래.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안동에서 평지는 없지만 산도 있고 막 그래. 그런데 이게 그런 토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건, 여기 말하는 건 택지입니다. 그러면 이런 토지는 단기라는 건 짧은 기간, 2달 만에 그런 토지를 만들기는 어렵겠죠. 그때는 조금 가능하잖아. 그래서 이 안동에는 기존 뭐 잡종지 같은 걸 용도 변경해서 내놓을 수 있겠죠. 이때는 뭐냐? 단기적으로는 조금 가능해. 조금. 그런데 장기 한 5년 정도 주면 삼성이 원하는데 산을 밀어서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산을 밀고 바다를 밀어서 줘야 되겠죠. 5년 정도 주면 그냥 산을 밀어서 여기 있습니다 하고 토지를 공급하겠죠. 즉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 그걸 조금 가능하다를 완전히 하는 게 완전 비탄력이잖아요. 조금 가능한 걸 뭐라 그러냐면은 비탄력이라 그래요. 완전히 가능하다를 탄력이라 그래요. 느낌 아시겠나요? 요 용어는 우리 좀 이따 배울 겁니다. 우리 충분히 예전에 공부했지만, 그래서 물리적 공급은 안 된다. 그걸 뭐라 그런다? 완전 비탄력. 그런데 경제적 공급, 우리가 그러니까 그 기업이 원하는 거는 집 지을 땅이라 또는 공장 지을 땅이라. 근데 그거는 짧은 기간은 조금 가능해. 비탄력. 그렇지만 기간을 충분히 주면 원하는 대로 다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장기는 충분하다, 탄력적이다. 이해하시겠죠? 밑줄 건 게 그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요거 기울기까지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기울기는 완전 비탄력은 수직입니다. 아까 우리 지금 공급이잖아요. 공급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렇게 된 거예요. 즉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비탄력이라는 말은
좀 경사가 급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완만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 그림을 교재 오른쪽에서 살짝 적어 놓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마 시각적으로 이렇게 그림 같은 게 있으면 좀 암기하기, 시각적으로 좀 알기가 좀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이 메모해 놓으면 좋은데, 우리 기초할 때 기억납니까? 몸을 이렇게 했는데 손가락 기억 안 나죠? 2달만 하여튼 한 달만 좀 기억 안 나니까 우리 기억 안 나죠? 물리, 단기, 장기. 생각하죠?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자는 기억 안 나는데 뭐 그림이나 모세는 빨리빨리 기억난다니까. 그래서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오랜만에 따라합니다. 물리, 단기, 장기. 다시 물리, 단기, 장기. 다시 물리, 단기, 장기. 이제 우리가 손가락에 힘이 전달이 안 되는구나. 물리, 단기, 장기 하지 말고 물리, 단기, 장기. 기울여 내려오고 있잖아 지금. 왜 자꾸 이렇게 손가락이 안 되고 있는 거지? 다시 물리, 단기, 장기. 그 말하니까 안 하네. 요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이게 시험 이렇게 나와요.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완전 비탄력 수직이나 단기 공급은 완만하다. 단기 공급은 탄력적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잘 내요. 그러니까 요걸 이 자체를 암기해 놓으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딱 암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수요공급의 기본적인 내용을 다 배웠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하고 쉬도록 할게요. 수요공급의 균형을 배우게 될 건데요. 요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자, 35쪽에 볼게요. 시장의 균형입니다. 그거는 이건 동그라미 기억 밑줄, 수요하고자 하는 양, 수요량과 공급하고자 하는 양, 공급량이 일치하는 점에서 결정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거는 뒷바닥을 갔다 오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한번 넘겨볼게요. 거기에 그림이 하나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요렇게 그리면 이게 무슨 곡선일까요? 징글징글하다, 그죠? 요렇게 그리면 뭐죠? 공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요는 반비례하고 공급은 비례하고, 그러면 수요급이 만나는 지점이 있을 거라. 이 만나는 지점 우리 뭐라 그러냐면 균형점이라고 말합니다. 균형점에서 가격이 만들어져요. 이걸 우리 뭐라 그러냐면 균형 가격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점에서 거래량이 결정됩니다. 이걸 균형량 또는 균형 거래량이라고 하는데, 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수요 공급량이 만나는 지점에서 균형 가격이 결정된다라는 거에 대해 여러분이 밑줄을 끈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요건 가볍게 한번 우리가 감을 잡을 필요는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 한 바닥 앞으로 돌아갔다 다시 올게요. 35쪽에 보시면 초과 수요죠. 니은 밑줄입니다. 초과 수요가 나타나면 가격이 상승하여 밑줄. 자, 지금 그걸 제가 간단하게 적어볼게요. 지금 말하는 게 뭐냐, 초과 수요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느냐, 가격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렇게 돼 있죠. 상승해서 균형을 되찾는다 말이죠. 자, 넘겨볼게요. 동그라미 3번입니다. 동그라미 3번 보면은 초과 공급이죠. 자, 니은 밑줄. 초과 공급이 나타나면 가격이 하락하여 밑줄. 가격이 하락하여. 요건 기초반에 제가 설명을 안 했었어요. 중요하냐?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냥 알아도 몰라도 큰 상관없는데 있으면 가끔 지문 나오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것 뿐이에요.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 이건 초과 수요라는 개념은 이런 겁니다. 이게 균형점이 항상 균형점에서 균형가의 균형이 결정이 되는데, 이게 만약에 수요가 많아지는,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지는 지점이 나타나요. 이렇게. 요거는 뭐냐, 요게 무슨 곡선이죠? 수요. 요게 요만큼이 뭐가 되느냐, 수요량이 됩니다. 그다음 요게 무슨 곡선? 공급이죠. 요게 공급량, 수요량이 많아지는, 즉 요만큼의 뭐가 나타나느냐, 초과 수요가 나타나. 초과 수요가 나타난다는 것은 둘 중 하나입니다. 초과 수요가 나타난다는 것은 수요가 증가하거나 아니면 공급이 감소하는 현상을 초과 수요라고 말해요. 그 이유는 뭐냐, 수요가 많잖아요.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하면 이게 나타나겠죠. 이렇게 될 때는 가격이 올라간다고. 이렇게 될 때는 가격이 올라가서 균형을 되찾아요. 그런데 이것도 외울 필요 없는 게, 우리 수요 증가 가 올라가죠. 공급 감소는 아래. 어차피 가격 올라가는 거죠. 둘 다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즉 요거는 요렇게 된다고 생각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굳이 초과 수요를 생각할 필요가 없었던 거야. 초과 수요는 수요 증가치 생각해버리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게 더 이해하기 쉽다. 왜 수요 증가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 초과 공급도 마찬가지 개념이 됩니다. 공급 예를 들어서 가격이 높아요. 그러면 공급은 요만큼이에요. 요게 공급이에요. 요만큼이 수요고서 수요. 요만큼이 뭐가 되느냐? 초과 공급입니다. 초과 공급일 때는 가격이 하락해서 균형 가격을 되찾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초과 공급이라는 말은 공급이 많다라는 말은 공급 증가 또는 수요 감소를 이야기해요. 몰라도 됩니다. 아셨죠? 그러면 요같이 생각해버리면 되잖아. 자, 지금 말하는 걸 간단하게 말하면 뭐냐? 초과 수요는 뭐같이 생각한다? 수요 증가치. 초과 공급은 뭐같이? 공급 증가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좀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수요 공급의 변화부터 다루도록 하죠. 좀 쉬죠.